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우리 교재 210페이지입니다. 그 주제가 이제 고전적 조직 구조의 원리죠. 그래서 그 제목에서 고전적에다 동그라미를 하시고 조직 구조에다가 줄을 쳐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 강조했던 조직 구조 형태죠. 그런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퀄 표시하시고, 자,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 강조했던 조직 구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기계적 구조죠. 기계적 구조. 자, 그래서 이제 이 기계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원리, 이게 바로 고전 조직 이론 또 고전적 행정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원리, 원베스트 웨이죠. 유일최선의 방법. 그래서 내용 보시면, 자, 규릭 어윅 대표적인 이론가죠. 페이얼, 규릭, 어윅, 무니 뭐 이런 사람들, 이들은 전통적인, 즉 고전적인 조직 이론가들입니다. 뭐 달리 표현하면 고전적인 행정 이론가들이죠. 이들이 자,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는 유일최선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계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유일최선의 방법. 그렇게 해서 이제 제시된 내용들을 원리라 그래요. 원리.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제 고전적 조직에서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원리는 크게 보면 분업의 원리하고 조정의 원리예요. 그래서 분업은 자, 일단 업무를 최대한 잘게 쪼개서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특정 업무 하나만 전담시켜라. 이게 분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은 뭐겠습니까? 분업을 시켰으면 분업된 단위들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코디네이팅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전적 조직 이론의 고전적 조직 구조 형성의 양대 축이다. 그러면 바로 분업과 조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0페이지 하단에 이제 디테일하게 내용을 하나하나 보시면, 먼저 분업이죠. 분업은 뭐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조직 전체 업무를 최대한 잘게 쪼개가지고 세분화시켜서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특정 업무 하나만 전담시켜라. 이게 분업이죠. 뭐 예를 들어 인형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인형을 만드는 공장. 그러면 이제 인형 머리를 만들고 몸통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옷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분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한테 조직이 부과한 공식적인 과업은 인형 눈알 박는 거다. 그럼 저는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인형 눈알만 찍는 거죠. 이런 게 분업입니다. 그 표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은 분업에 근거해서 이제 조직이 관리되고 운영이 되죠. 자, 분업의 최대 장점. 동그라미 1번. 분업을 하는 이유가요, 능률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분업의 원리를 전문화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자,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특정 업무 하나만 전담하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전문가가 되죠. 전문가가.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은 분업의 원리에 근거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이 분업이 또 문제점이 많아요. 단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직무의 단조로움과 낮은 중요성을 유발한다. 뭐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인형 눈알 박는 일만 하다 보면 뭐 내가 인형인지 인형이 난지, 어떤 직무의 단조로움, 낮은 중요성.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건 지난 시간에도 했던 내용인데, 이 분업을 하다 보니까요, 조직 구성원들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하는 업무에만 매몰이돼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섹셔널리즘, 할거주의. 이게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분업에 의해 나눠진 부서와 부서 간에, 업무와 업무 간에 뭐가 어려워져요? 조정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뭐 동그라미 3번 같은 얘기인데, 이제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식하게 되는 현상. 이거를 trained incapacity, 이제 훈련된 무능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제 분업을 시켰고, 이제 분업의 일종인데 2번에 보시면 부서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업에 의해 쪼개진 업무를 이제 묶어서 부서를 만드는 원리가 부처 편성의 원리다. 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조정의 원리, 코디네이팅. 분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분업된 단위들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묶어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조정이에요. 맨 밑에 줄 세부적으로 분화된 조직의 활동을 통합하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에 표 보시면
조정 방법에다가는 동그라미를 해두세요. 이렇게 이제 분업에 의해 나눠진 부서들 또는 업무들을 조정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봤다시피.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조정 방법들이 있는데, 이 고전적 조직위원회에서 특히 강조하는 조정의 방법은요, 동그라미 2번, 계층제를 통해서 조정을 해라. 그래서 표 바로 위에 첫 번째 줄, 고전적 조직위원회에서 중시되는 조정의 방법은 뭡니까? 계층제를 만들어서 조정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어서 4번에 뭐가 나와요? 조정의 방법으로 계층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대부분의 조직은 계층제에 근거해서 조직이 운영이 되죠. 그래서 뭐 계층제다 그러면 중요한 특징, 계층제의 개념, 상명하복의 질서죠. 위에서 명령을 바라고 밑에서는 복종하는 상명하복의 질서를 만드는 게 계층제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우리 조직의 조직 역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합니까? 먼저 최대한 이렇게 분업을 시켜요. 분업을. 자, 분업을 시킨 다음에 그나마 유사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역할들을 묶어서 부서를 만들어요. 부서를 이렇게. 부서를. 자, 부서를 만든 다음에 이들 간의 업무 조정은 예를 들어 이게 인사 기능이다. 인사 역할이다. 그러면 이제 인사 과장이 담당을 하는 거죠. 요거는 격리 과장. 요거는 뭐 생산 과장. 요거는 뭐 마케팅 과장.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장들 간의 업무 조정은 누가 해요? 이들 간의 조정은 뭐 총무부장이. 그리고 이들은 생산부장이. 그리고 이제 이 부장들 간의 업무 조정은 누가 합니까? 사장이 하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계층제가. 그래서 이제 정부 조직을 기준으로 보면 맨 위에 장관, 그 밑에 국장, 그 다음에 이제 과장, 직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계층제죠.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여러분 이제 계층제를 분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계층제를 분업이라고 표현할 때는 동그라미 1번의 맨 끝에 줄 수직적 분화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분업은 수평의 차원에서 쪼갠 게 이게 흔히 말하는 분업이에요. 근데 계층제를 분업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이 수직의 차원에서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위로 갈수록 책임도 곤란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책임도 곤란도를 기준으로 수직적으로 쪼갠 게 이제 계층제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계층제 동그라미 하시고 통솔범위 동그라미 하시고 역관계에다가 네모 이렇게 해두세요. 자, 계층제와 통솔범위는 역의 관계에 있다는 건데, 넘겨보시면요, 5번에 212페이지 넘겨보시면 통솔범위의 원리라는 게 나옵니다. 통솔범위. 자, 일단 통솔범위는 이런 뜻이죠. 한 사람의 상관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숫자를 통솔범위라 그래요. 스팬 오브 컨트롤. 자,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숫자. 자,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군대에서 소대장이다, 또는 뭐 회사에서 과장이다, 상관이야, 상관. 그러면 과연 몇 명의 부하를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을까? 한번 뭐 예를 들어 뭐 5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상관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숫자가 예를 들어 5명이다. 그러면 이거를 통솔 범위가 좁다라고 표현해요. 반면 한 사람의 상관이 감시 감독하는 부하의 숫자가 20명이다. 그러면 5명에 비해서 통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좁다, 넓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통솔 범위의 원리가 있는데, 원리에다 체크하시고, 자, 인간은요,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통솔 범위의 원리란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의 상관이 감시 감독하는 부하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효과적인 감시 감독이 어려워요. 그래서 효과적인 감시 감독을 위해서는 한 사람의 상관이 감시 감독하는 부하의 숫자가 적정하게 제한이 돼야 돼. 이게 바로 통솔 범위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야, 효과적인 인간의 인지 능력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감시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적정 부하의 숫자는 대략 몇 명일까? 그래서 이제 뭐 각종 수학의 공식을 동원해 가지고 그 숫자를 도출했는데 대개 뭐 6명, 7명, 그래서 10명을 안 넘어요. 10명을 안 넘어요. 그래서 자, 10명을 넘어선다는 얘기는 효과적인 감시 감독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통솔 범위의 한계 때문에 한계 동그라미 하세요. 바로 뭐가 발생하냐면 계층제가 만들어져요. 피라미드형의 계층제 형성,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건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사장님이 이렇게 있는데 자, 직원이 몇 명이냐면 100명이에요. 100명. 자, 사장님의 통솔 범위에 한계가 없다면 사장님 한 사람이 100명의 직원을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사장님도 뭡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이다 보니까 감시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몇 명만 10명 정도밖에 감시 감독을 못하죠. 그러니까 중간관리자 10명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이제 사장은 중간관리자 10명을 감시 감독하고 이 중간관리자 10명이 직원들을 10명씩 나눠서 감시 감독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계층제가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서 자,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일정할 때 통솔 범위가 좁아진다면, 자, 보세요. 통솔 범위가 좁아진다는 얘기는 부하의 숫자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5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통솔 범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계층의 수는 늘어나겠죠. 반면 통솔 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의 수는 줄어들겠죠. 지금 이 경우는 이 그림은 통솔 범위를 몇 명으로 한 거예요? 전부 2명으로 한 거죠. 그래서 돌아오시면 앞 페이지요. 211페이지 보시면 211페이지에 본문의 동그라미 2번 계층제와 통솔 범위는 그래서 역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역의 관계. 통솔 범위가 좁아지면 계층의 수는 늘어나고 통솔 범위가 넓어지면 계층의 수는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계층제 형성 원리. 원리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여러분 이제부터 볼 거는 뭐냐면 자, 계층제가 만들어지기 위한 원리예요. 자, 계층제를 왜 만드냐 하면 조정을 위해서. 그래서 계층제가 조직의 효과적인 조정 장치가 되기 위한 원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방금 봤다시피 통솔 범위가 너무 넓으면 안 돼요. 효과적인 감시 감독을 위해서는 이제 통솔 범위가 제한이 돼야 되죠. 이게 통솔 범위의 원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령 개통의 원리라는 건데, 명령 개통의 원리.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명령 개통이다. 그럼 이걸 영어로 라인이라 그래요. 라인.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자, 이 계층제를 구성하는 이 단위들 있죠. 이들은 전부 다 명령 계통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선 있죠. 노란색 선. 이게 바로 계층제 조직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지휘 보고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계층제 조직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지휘 보고 라인 선상에 위치한 이 동그라미 친 단위들은 전부 다 이거를 개선, 영어로 라인, 개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명령 개통의 원리는 이런 뜻입니다. 이 계층제 조직에서 의사 전달은 공식적인 지휘 보고 라인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직원은 직속 상관인 과장한테, 과장은 다시 국장한테, 국장은 다시 장관한테 이렇게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시도 이 라인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명령, 이번에는 개통이 아니라 통일의 원리예요. 통일입니다. 명령 통일. 이거는 오직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 계층제 조직에서 모든 구성원들은 오직 한 사람만의 직속 상관이 존재하죠. 그죠? A는 B가 직속 상관이죠. 또 B도 여기 직속 상관.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게 명령 통일의 원리예요. 이런 고전적인 명령 통일의 원리와 어긋나게 조직을 만들었던 케이스가 있었죠. 이게 우리 앞서 봤던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둘 이상의
상관이 존재하잖아요. 기능 조직의 상관도 있고 사업부 조직의 상관도 있고. 자,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이 계층제가 조직의 효과적인 조정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결국 계층제를 만들기 위한 논리예요. 자, 211페이지 하단에요. 계층제의 순기능과 문제점을 봅시다. 계층제의 가장 큰 순기능은 3번이에요. 계층제를 통해서 갈등과 분쟁이 해결이 되고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 부처 많죠? 그러면 각 부처의 역할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누가 조정합니까? 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계층제 조직의 최고 관리자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조정을 하죠. 이렇게 해서 조직의 통일성,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게 최대 장점이고, 자, 근데 이제 오늘날 계층제는 문제점이 많아요. 가장 큰 문제점이 동그라미 1번. 계층제는 이 상명하복하는 수직관계죠. 수직관계다 보니까 조직 운영 자체가 경직적이야. 그리고 자, 경직적이다 보니까 변화하는 환경에 조직이 신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의사전달의 지연과 왜곡. 자, 계층제의 원리상 의사전달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야 되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3박 4일, 내려오는데 3박 4일. 이렇게 이제 의사전달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연되고 동시에 올라가면서 정보가 왜곡이 돼요. 부하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는 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축소해서 보고를 한단 말이야. 의사전달의 지연과 왜곡.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피터의 법칙. 이건 중요합니다. 피터의 법칙. 이건 계층제 조직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승진이라 그래요. 승진. 자, 승진을 결정할 때 일반적 기준이 연공서열, 경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공서열에 의해서 경력에 의해서 승진을 결정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무능력자도 그 자리에 대한 무능력자도 과장으로 승진해요. 또 과장은 국장으로 승진해. 이러다 보면 계층제 조직의 모든 직위를 그 자리에 대한 무능력자가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론. 이걸 이제 피터라는 학자가 주장했다라고 해서 피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넘깁시다. 212페이지. 이게 이제 212페이지에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본 내용들이 이제 고전적인 기계적 구조,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 강조하는 기계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원리. 크게 보면 이거죠. 그림으로 보면 최대한 잘게 쪼갠다, 분업. 뭐로 통제한다, 통합한다, 조정한다, 계층제로. 그래서 이제 분업과 조정 또는 계층제예요. 이러한 이제 분업과 계층제의 원리가 그대로 온전하게 반영된 고전적인 조직 구조 형태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베버의 관료제입니다. 베버의 관료제. 그래서 212페이지 보시면 자, 관료제 땡땡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전적 조직 구조의 대표예요. 자, 여러분 이제 관료제는요. 영어로 관료제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뷰로크라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뷰로라는 말하고 크러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제 뷰로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피스라는 뜻입니다. 오피스, 사무실이고 크러스는 뭐예요? 지배죠. 룰. 그래서 관료제는요. 조직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조직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유형이야.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하면 뭐에 의한 지배예요? 객관적인 사무실을 통한 조직 지배의 유형. 이걸 이제 관료제라고 할 수 있죠.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관료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고도의 분화가 이루어진 대규모의 복잡한 조직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정해진 규정 규칙 절차에 의해서 역할과 권한이 규정이 되고 문서주의, 분업과 전문화, 계층제 뭐 이런 특징에 입각해서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지배되는 조직 유형을 관료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뭐 군대 조직이든 대부분의 조직은 이 관료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자, 2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관료제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버거든요. 베버. 일단 그 그림 한번 표 한번 보세요. 이 베버라는 학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관료제를 뭐로 이해해요? 조직 지배의 장치로 이해하죠. 그래서 자, 표의 오른쪽 끝부분. 자, 지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배의 정당화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권위 또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권한. 지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력 가운데 정당성이 인정되는 권력을 권위 또는 권한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베버는 지배의 정당화 근거 체크하시고 권위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뉘어요. 세 가지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베버의 권위 이론이야. 체크하세요. 카리스마적 권위가 있고 전통적 권위가 있고 합법적 권위가 있어요. 카리스마적 권위는 이제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출난 능력과 자질이 있죠. 뭐 이순신 같은 이 개인이 갖고 있는 특출난 능력과 자질에 의해서 그 사람의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카리스마적 권위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지배 유형을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카리스마적 지배라고 그랬죠? 그리고 카리스마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관료제를 뭐라고 표현해요? 카리스마적 관료제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통적 권위. 전통적 권위는 조선시대 권위야. 전통, 관습, 문화에 의해서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죠.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 왕은 전왕의 적장자가 계승한다는 게 전통이었죠. 그래서 태종, 태세, 문단, 단종은 어린아이였죠. 하지만 그 당시에 왕으로서의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인정됐었죠. 왜? 그 당시에 전통과 문화가 왕이는 전왕의 적장자가 계승한다는 게 전통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전통적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배를 전통적 지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통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관료제를 가산적 관료제, 가산 한자로 써놨는데, 조선시대 관료제는요, 이 전통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조선시대 정부 관료제는 일종의 전주이씨 가문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가문의 유산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산적 관료제입니다. 자, 마지막 합법적 권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합법적 권위라 그래요. 그리고 합법적 지배. 그리고 합법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관료제를 합법적 관료제. 오늘 자, 여러분 이제 근대사회 19세기 이래로 근대사회는요, 뭐가 지배합니까? 카리스마가 지배하는 사회도 아니고 전통이 지배하는 사회도 아니고, 근대사회 중요한 특징은 사전에 정립된 법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근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 법의 지배 원리야. 그래서 베버는 이렇게 세 가지 관료제 유형 가운데 바로 합법적 관료제를요, 줄쳐져 있죠. 베버 동그라미 하시고 근대 관료제의 이념형으로 파악을 해요. 이념형으로.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2번에 이념형적 관료제 동그라미 하시고 이념형적 관료제, 이 베버는요, 이 합법적 관료제를 근대 조직 지배 유형의 이념형으로 파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념형적 관료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을 갖춰야 되느냐. 그래서 특징에다 네모를 주세요. 특징에다 네모.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른쪽 페이지. 이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의 특징에 입각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면 얘가 이념형적 관료제, 이름하여 합법적 관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동그라미 1번 특징. 권한과 관할권의 법규화. 이념형적 관료제에서 관료들이 행사하는 권한이나 관할권은요, 전부 다 법에 근거해요. 카리스마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사전에 정립된 법. 그래서 관료제는요, 사전에 정립된 규정, 규칙, 절차, 즉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법과 규칙에 의한 지배고, 두 번째 조직 구조는 어떤 형태? 계층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서주의. 관료 조직에서 모든 업무 처리는 사전에 정립된 문서. 지금 오늘날 여러분 정부 조직이든 뭐 기업 조직이든 대부분, 특히 정부 조직은
합법적 관료제의 성격이 강하죠. 문서. 그 다음에 4번 체크하세요. 임무수행의 비정의성. 이거는 영어로 기억하세요. impersonality라 그래요. 몰개인성이라고도 합니다. 관료가 이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료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정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평무사하게 업무 처리하라. 사적 감정 갖지 말라라는 거지.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뭐 고향이 같다고, 친구라고 이런 감정 보이지 말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해라. 이게 비정의성이고, 그 다음에 5번째 분업과 전문화. 그러니까 분업 전문화. 그리고 이제 6번째 연공서열이나 실적, 업적에 따라서 관료를 채용하고 승진을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7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관료제가 한번 만들어지면 이제 파괴할 수 없는 거대한 실체가 된다. 이게 이제 관료제의 항구성이고, 그 다음에 근대사회는 기본적으로 뭐 고용관계가 자유계약에 근거하죠. 뭐 평양감사도 자기가 실험 많은 거죠. 자, 이런 특징에 입각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면 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념형적 관료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213페이지 메뉴에 이러한 이념형적 관료제는 어떤 목표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이 목표를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저렴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최선의 방법이더라. 합리성의 극치로 배분은 이해를 합니다. 자, 이제는 로마자 2번에 보시면, 자,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인데요. 특히 중요한 게 역기능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역기능.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료제의 역기능과 병폐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두세요. 뭐 효용은, 장점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관료제의 역기능과 병폐예요. 그래서 이 214페이지 표에 보시면, 자, 아까 이념형적 관료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특징별로 역기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관료제는 특징, 법과 규칙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기능이 나타나요? 동그라미 1번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규정규칙 절차는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죠. 수단이죠. 그래서 이 규정규칙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상을 동조과잉, 우리 이미 했었습니다. 로버트 머튼 학자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동조과잉과 목표전환이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규정규칙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관료들이 업무 처리할 때 규정규칙 절차대로만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 획일성과 경직성.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규정규칙 절차는 과거를 기준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규정규칙 절차대로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고,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서비스, 이거를 대응성이라 그래요. 대응성 동그라미. 이게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 보시면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규정규칙 절차 테두리 내에서만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죠. 이제 소극행정, 무사안일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층제. 자, 특징 2번째, 관료제는 계층제에 근거해서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역기능, 우리 앞서 봤던 계층제의 역기능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지연과 왜곡. 계층제는, 자, 계층제 맨 꼭대기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위만 쳐다보는 거죠. 응? 위만. 그래서 상층부로의 책임의 피 정가,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상층부로의 권력 집중에 의한 과두제 철칙, 뭐 이런 문제가 계층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분업과 전문화에 근거해서 관료제가 만들어지죠. 그럼 역시 분업과 전문화에 따른 역기능, 이건 우리가 앞서 봤던 분업 전문화에 따른 역기능이 그대로예요. 훈련된 무능, 뭐 3번의 할거주의, 그 다음에 4번의 조직 구성원들의 기계화, 소외. 자,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의 몰개인성, 비개인성이라고 그랬었죠. 사적 감정 갖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객관적인 업무 처리는 가능하지만 이제 너무 비인간적인 관료가 양성이 되고, 그 다음에 문서주의, 관료 조직에서 모든 업무는 페이퍼, 문서에 근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로만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 형식적 서면주의, 그리고 법문용예, 레드테이프라 그럽니다. 문서 과다주의죠.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 연공서열과 업적에 따라 승진을 결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봤던 어떤 문제가 생겨요? 피터 프린시플, 피터의 원리, 이거에 따라서 무능력자도 승진하게 되는 이런 현상. 자, 이렇게 해서 베버의 관료제 이론까지 봤고요. 특히 베버의 관료제 이론은 이제 이념형적 관료제가 되기 위한 특징, 그리고 특징별로 역기능,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